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 분담금 압박을 하면서 뭐 여차하면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감축할 가능성은 사실 적은데, 향후 주한미군의 용도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사실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일종의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유사시에는 또 미군이 또 증원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 뭐냐? 그동안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서만 작전하는 걸 생각했다라면, 지금은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분쟁에 주한미군을 빼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만약에 정말 주한미군이,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대만을 도와주러 간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런 사이에 만약에 북한이 뭔가 군사적인 액션을 취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한미군이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약간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축보다는 이제 주한미군의 활용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가 향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떠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도 그 핵 무기 개발까지도 염두에 둬야죠. 그거는 주한미군이 떠난다라는 거는, 미국이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만, 상호 방위 조약과 함께 이 주한미군 주둔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안보의 큰 틀 중에 하나였거든요. 만약 그런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주한미군이 만약에 전부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더라도 감축 정도가 제일 그나마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상군은 떠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공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잘 보면 주한미 공군과 주한미 육군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정부가 그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어쩌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들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뭐 6월 달에 다음 정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다음 정부가 겪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관세 협상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있지만,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 관세가 커지게 되면 일단 고통받는 건 미국민들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반면 이제 방위 분담금은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방위 분담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해군의 MRO 사업 같은 거를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상쇄시키려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방위 분담금은 사실 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군 지원과 관련된 항공인 노동자들의 월급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방위 분담 관련해서는 미해군 MRO 사업을 연결해서 거기서 분담금을 좀 차감하는 방식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미 육군이나 미 공군의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뭐 우리 정부가 대신 돈을 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좀 상쇄할 수 있어서 방위 분담금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제 새 정부가 부딪힐 난관이 굉장히 많다 지금. 사실 지금 이제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잖아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지금 파트너가 적절치 않다 보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이슈를 안 삼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금 문제.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방위 분담금 압박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높게 부르고 봐요. 일단 높게 부르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걸 다 맞춰준 건 아니었어요. 일기 행정부 때도 보면 그러니까 적정 수준 올려주고 대신에 트럼프가 생색이 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환경을 마련해 줬죠. 근데 2기 때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거에 약간 이제 반대를 한다든가 이러면 여차하면은 병력을 뺄 수도 있어요. 빼고 다른 데로 재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어쩌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중간에 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북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군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유사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군의 지원에서 싸우는 그런 작전 계획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주한 미군이 없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외교 안보 균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일례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를 하는 건 그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개입하는 거를 걔도 이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개입을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대만도 그러면 이제 자체 안보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해야겠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핵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제 워싱턴 조야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오히려 핵 개발을 하는 게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주류의 의견은 아닙니다.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한데, 왜냐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핵을 못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효과가 없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한국도 핵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미군의 전력이 동북아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죠. 거기에는 이제 핵 개발도 들어가고. 대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조정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죠. 만약에 너무 왕창 빼버린다 그러면 이둘 나라들이 뭐 기술적으로 핵무장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을 손대는 건 상당히 부담이다 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기자예요.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대만군의 가장 큰 군사연습인 한광연습을 한 5차례 이상 제가 취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내에도 친한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6개월 내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군의 이런 주요 사령관들이 또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이제 네 번째 언급인데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미 태평양 사령관이 또 그 얘기를 했거든요. 27년도 침공설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대만과 중국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50% 이상은 된다. 근데 다만 시기가 언제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28년도까지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분들이 탄핵 정국과 계엄 정국 때문에 지금 잘 모르고 계신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중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항전 80주년. 그래서 아마 올해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년도에 그럼 왜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7년인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90주년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세계적인 강군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맞춰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었죠. 그게 마무리되는 게 27년입니다. 그리고 28년은 사실 중요한 게 없고 2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27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또 있어요. 정치 일정과 이런 군사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27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죠. 근데 그게 대만 침공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로는 29년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80주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해서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 지도자 반열 이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모택동, 마오쩌둥이 중국 지도자 1순위지만 그 다음이 이제 덩샤오핑, 등소평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해서 중국 공산당의 꿈인 통일을 이룬다. 그러면 마오쩌둥보다도 반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7년도보다는 오히려 28년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침공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속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이제 요즘 워낙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챗 GPT에 물어봤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챗 GPT는 3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50%라고 보는데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슨 다른 별나라에서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는데, 저게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터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어로 하면 하이샤 레이팅 2025A라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전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많이 하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최근에 훈련의 목적이 사실 뚜렷해요. 뭐냐? 지금 사실 이제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군사적, 특히 이제 해공군력을 활용해서 유사시에 혹시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이게 눈에 띄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각종 무기 체계를 동원하는 포위도 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실 대만을 대상으로 인지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전이 뭐냐면 막 가짜 정보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심리전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에게 대만 독립과 관련된 거는 말도 꺼내지 마라. 꺼내는 순간 너네 죽는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하는 훈련은 약간 이제 대만 침공 전에 일종의 사전 준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일대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겠다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995년에도 제3차 양안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막 상륙 훈련도 하고 막 대만 정말 내일 쳐들어갈 것 같이럼 막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갔는데, 최근에는 대만 본섬에 대한 상륙 훈련보다는 오히려 포위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석을 두 갈래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너희를 포위해서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만을 제가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전문가 그룹이 느끼는 거하고 좀 차이가 커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촬영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중국 상해를 갔다 왔어요. 상해 갔다 왔는데 중국의 생각은 지금 그래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를 이제 베이징에 초청해서 막 자금성도 정말 VVIP급으로 막 대접을 해가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있는 없는 압력을 다 행사했다. 지금 이제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국이 강경하게 나가잖아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거치면서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준비를 다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때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협상의 여지라는 걸 좀 찾았었는데 지금 중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해볼 테면 해봐. 우리도 끝까지 갈 생각이야. 되게 강경한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대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7년 침공설, 저는 28년으로 좀 많이 보는데 27년 혹은 28년에 지금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면 정말 중국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마 급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만약에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독자 핵무장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이 중국 손에 떨어지는 건 한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생명줄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사실 이제 대만 군에서, 저도 그렇고 대만 이제 군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륙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수송기에 공수부대들이 타고 대만으로 날아가서 낙하해서 중요 기지를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군에, 우리 치면 해병대, 해군 육전대하고 공정군까지 하면 다 포함하면 한 10만 명 가량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이제 해군 육전대 같은 경우에는 4만에서 5만 정도 보는데, 이 많은 병력을 상륙을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상륙 함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도 나름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한 번에 4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나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군사력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대만군이 절대적으로 한 9대1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병력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군은 한 100만 명이 넘고, 대만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특히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9대1, 10대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만은 섬나라잖아요.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군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병력을 대만에 이렇게 보내기가 어려워요. 저도 실제 훈련 가서 훈련하는 거 보면,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나름 대만군이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투입되는 병력의 최대 절반 혹은 3분의 1은 대만 해협에서 다 사라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병력이나 무기 측면에서는 중국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대만의 이제 가장 큰 방어막은 바다예요. 대만 해협. 그래서 대만 해협이 짧은 곳은 한 100km, 긴 곳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대만군은 그동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연습이나 가서 보면은 놀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 예상으로는 만약에 중국군이 쳐들어간다 그래도 대만 해협을 건너다가 많게는 절반,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대만 해협을 건너오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방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사실 천의 유세예요. 일단 앞에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대만이 유효하다,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간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굉장히 우리는 낮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는 무슨 영향이 미칠까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오래전부터 많이 갖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다가 제주도 밑에 보면 이 동중국해 부분, 보통 이제 해군에서는 제주 및 남방 해역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이 제주 및 남방 해역이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군사적인 바다예요, 다. 우리 서해부터 동중국해까지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 밑, 그리고 위에 공중까지도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개입을 하게 되면 서해, 남해, 동중국해, 그 다음에 저 싱가포르까지 가는 중요한 바다들은 다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원유 수입 대부분 중동에서 하죠.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이거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전쟁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길도 다 막히죠. 그러면 이제 아마
북쪽으로 가는 거는 다 마비될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를 거고. 그런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북한이 또 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정말 위험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지만 이런 걸 가정을 해서 뭔가 준비는 해야 돼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플랜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그런 플랜조차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닥치면 또 재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과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이 크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미국의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랑 같이 놀지 마.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무언의 압력들을 행사하고 있죠. 뭐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정말 양쪽으로부터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실사구시의 바탕을 둔 그런 외교적 노력들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야망도 있고 국가적 차원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분단된 나라죠. 대만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 전체는 다 접수를 했지만 대만이라는 섬만 지금 수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방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여러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방 자체를 소홀히 한 건 없지만 아주 일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올해 또 한 번 열병식을 한다 그러면 임기 내에 한 4번 정도 열병식을 한 사람이 돼요. 근데 보통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10년 임기에 뭐 한 번 혹은 많아야 2번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통 열병식을. 근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지금 올해 열병식까지 만약 하게 된다 치면 한 4번 정도 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본인이 군에 관심도 많고 개인적인 야망도 있죠. 그 어떤 중국 지도자들도 못한 통일의 꿈을 완성을 한다.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갖는 순간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는 패자예요. 1등이에요. 왜냐면 한국과 일본의 생명줄을 사실상 이제 모가지를 딱 쥐고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국가 지도자라면 해볼 만한 도전이죠.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역사적 반열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앞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오쩌둥은 물론 이제 중국 본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통일의 꿈을 이뤘으니까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거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경제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뭐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힘들어할 만한 제안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국제면이라든지 세계면을 뉴스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대영제국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